네, 설 연휴 기간에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이나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 대책,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택배, 이벤트 또 혹은 부고장으로까지 이제 변신한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에 이제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결제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즘 점점 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미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설명하셨는데요. 네네. 소위 말해서 그 SNS 숫자를 따고 예. 그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낚는 식으로 개인 정보를 낚는다. 그래서 스미싱인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한 것이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지금 그 명절 때는 명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를테면 운전도 많이 하니까 범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또 명절과 관련된 예. 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잠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부고장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네. 그 문자를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그 점이죠. 클릭을 하는 순간 사실상은 악성 앱이 자신의 그 휴대폰에 다 깔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자신의 여러 가지 그 금융 정보, 개인 정보, 뭐 통장에 관한 정보, 뭐 사진, 뭐 이런 것이 다 노출되는 이런 상황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획득한 그 사기범들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명절이면 명절,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에 적합한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 꾀게 하기 위한 문자를 보낸다.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왔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택배가 도착했다. 예. 그러면 택배의 그 장소를 어디에다가 운송하면 좋겠느냐 한번 그렇죠.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그 미끼의 문자를 URL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와 같은 스미싱 사기 피해자가 되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들 뭐 나는 닦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심코 그런 링크가 오면 눌러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악성 앱이 깔리다 보니까 예. 이 악성 앱의 그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소위 그 피해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혹시 그 공식 기관에 뭐 예를 들면 금감원이나 뭐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앱 자체가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또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봉쇄가 되고 예. 또 그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그 말씀드린 데와 같이 그 각종 개인 정보가 다 이 앱에 의해서 노출이 되게 되고 즉 뺏기게 되는 거죠. 네. 탈취당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이 앱이 이 개인 휴대폰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원격 조정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그 다른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공식적인 그런 금융창구에 마치 피해자인 양 가장을 해서 사실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기도 또 다시 행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마치 다른 제3자에게 내가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파생적 범죄로 진화하게 되는 꼬리에 물게 되는 마치 그 눈동이가 커지게 되는 형태의 그와 같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악성 앱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일상생활 중에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전화 금융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270억 원이었는데 12월에는 561억 원으로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새로운 기법이 발전이 되고요. 또 어떤 피해 액수 자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또 예를 들면 그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 건이라고 해도 그 편취액은 더 커지죠. 커지게 되는 예.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코로나로 잠시 뭐 잠복해 있었던 이런 그 형태가 하나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지금 그 새로운
발전의 방법으로서 그 피해 액수와 또 기법이 상당히 그 새롭게 진화 발전하는 것이죠. 즉 악성 앱만 그 깔아서 소위 말해서 이것에 설치만 네.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실은 생각해 놓을 수가 있겠죠. 뭐 아까 제가 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 이외에도 뭐 단순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많은 선물 등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 대출을 받는 또 이런 형태도 또 가능하겠고요. 또는 심지어 그 목소리 자체를 조금 비슷하게 하면서 소위 이 지금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인한테 또 돈에 대한 소위 말해서 대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방법이 진화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취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 달에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커다란 액수였죠. 뭐 한 300억, 400억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0월, 11월, 뭐 12월 뭐 이 상태에서는 500억 이상의 그 피해가 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국가 경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또 이런 그럼요.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도 국정원법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이 하나의 그 방첩 국가안보적 그 차원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 확보된 그 정보를 전파하고 이런 기능으로까지 그 국가 전 부서의 그 범정부적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그 근본적인 하나의 뭐 본부라고 칭하면 국내이기보다는 또 해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센터와 예. 중심 그 본부를 만들어 넣어서 또 그 중간중간에는 이 모래알 조직처럼 그 상부 조직이 누구인가를 모르게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력 대응이 뭐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번 그 설 연휴를 맞이해서도 지금 뭐 경찰청, 국정원, 금감원 또 심지어 은행 관련된 민간 금융기관까지 그 예. 합동적으로 지금 뭐 24시간 대응 센터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금감원이 이제 지난 7월에 구축한 민관합동 신속 대응 체계를 또 가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뭐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하는 그런 또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과 방법이 시사적인 것과 같이 연동을 해서 그때마다 바뀌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그 명절이고 소위 그 세배도 하고 또 손자 뭐 조카 아들 등에게 세뱃돈도 뭐 주기도 하는 뭐 이런 그 사회적인 지금 하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 악용을 해서 사실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를테면 유명 그 편의점 업체의 그 명의로 세뱃돈 행사가 있다. 또는 뭐 K 이를테면 뱅크를 뭐 지칭하는 예. 이러한 그 세뱃돈 행사가 있다. 즉 바꾸어 얘기하면 이 클릭을 URL을 클릭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일정 부분의 세뱃돈을 지급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사실은 유인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데 이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아까 그 말씀드린 그와 같은 악성 앱이 다 깔리게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소위 스미싱의 그 수법이다. 네.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이런 일이 그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와 같은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 관련 그 기관에게 이런 그 사안을 공유를 하고 예. 이 정보를 전파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면 한 번 더 생각도 좀 해보고 주의도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보다 전 이제 뭐 지인들이나 주변에서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아주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연락이 왔을 때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른바 뭐 메신저 피싱이라고 또 뭐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짧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네. 그런데 그때는 요구하는 액수를 그렇게 커다랗게 돈의 액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80만 원, 또 한 뭐 90만 원. 예. 그런데 그 사안은 지금 급박성을 요구하는 거죠. 뭐 그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휴대폰이 지금 고장이 났는데 네, 그 빨리 네. 지금 그 고쳐야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명칭을 엄마 나 빨리 좀 보내주세요. 예. 또는 교통사고가 지금 나서 이 합의금이 그 필요하는데 그 아빠 나 지금 60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 보내게 되면 일단은 그 부모나 보호자의 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빨리 이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이 그 대표적인 그 메신저 그 피싱의 그 사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성공 확률도 높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호칭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접근을 했을 때에는 마치 이제 그 지인의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지인의 소위 그 휴대폰 번호하고 똑같이 입력된 대로 또 오기 때문에 그 깜빡 그 속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네. 그 형태도 또 메시저 그 피싱의 그 비슷한 지금 그 행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번호로, 나에게 저장이 된 번호로부터 온 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링크를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미싱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연휴 기간에 내가 스미싱이나 이런 말씀하신 메신저 피싱 등으로 급하게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피해를 이제 나중에 빨리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기범의 금융규제에 대한 지급 정지가 제일 그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도 이제 무방하고요. 또는 금감원에 1332 그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그 지급 정지 요청을 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 각 금융사의 콜센터에 이렇게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한 그 분석에 의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피해를 회복할 확률이 크다. 네. 뭐 10분 안에 하게 되면 약 75%까지 피해 환급을 받을 확률이 그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 이와 같은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또 그 필요한 것은 이 URL이 소위 말해서 앱 자체가 지금 계속 작동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자신의 계좌에서 계속 연속해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막는 것도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 휴대폰에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함께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앱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역시 또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앱이 계속 악성 앱이 계속 있게 되면 소위 이 악성 앱을 통해서 그럼요. 이와 예. 같은 이 스미싱 문자가 내가 전향해 놓이는 다른 지인에게 또 그 파생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 앱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혹시 그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좀 숙지가 안 된 이런 우리 그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 이런 판매점에 수리센터에 가서 이것을 공장 원래의 초기화 작업도 하는 것도 네. 추가적인 이와 같은 스미싱 범죄의 피해를 확산을 막는 그러한 그 대안들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당황스럽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피싱 범죄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수사본부 형사국내에 피싱 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는 이런 피싱 범죄 어떻게 해야 완전히 좀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경찰청에서도 이른바 그 전담 그 부서를 그 따로 만든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침해를 네.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그 추적에서부터 또 이와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한 차단 그리고 검거까지 일괄해서 그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정책적 그 목표를 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함께 하기보다는 소위 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에 그 집중을 하는 그런 부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게 여러 형태가 이게 합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대포 통장이 아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또 그 대포 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 그 협력에 필요한 수사 공조도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그 범죄로 인한 수익 자체를 예. 몰수하는 뭐 이런 또 작업도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빨리 그 피해를 환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면 예. 사실은 이 특정적인 그 단독 부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강화하게 되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범죄의 그 피해를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다 당하고 나서 즉 범죄가 다 발생하고 나서 일정한 검거를 하는 것 못지않게 사전에 그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그 그러니까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소위 그 사기 이 범죄와 관련된 예방 기본법 가칭 뭐 그것을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이죠. 즉 사기 범죄와 관련된 특히 그 보이스 피싱, 스미싱 범죄 아까 얘기했던 주식 리딩방 각종 그 사기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관련 기관의 예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법안이 상당히 그 필요한데 그 아쉽게도 또 이 각 정부 기관에 소위 말해서 조금 밥그릇 싸움처럼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이 조금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그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기 전체를 그 총괄하는 정보의 사전의 그 분석 등을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사기 범죄 신고 대응원을 지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에 있는데 지금 그 부처 간의 다소의 그 갈등 상황으로 지금 통과가 네.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촉법소년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도 좀 나갔었는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 매년 늘었습니다.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범죄 유형도 이제 뭐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 비중이 계속 확대되더라고요. 네, 뭐 양쪽으로도 사실상 그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2만 명입니다. 그 요 한 4, 5년 합치게 되면 그 6만 명을 이렇게 네. 넘게 되는 상당한 그런 양적이 증가가 됐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청소년 인구 자체는 줄어드는데 이와 같은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그 심각한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 절도, 뭐 단순 폭행에 관한 증가뿐만이 아니고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약 범죄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뭐 50건 이상의 뭐 증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그 소위 말해서 폐륜 범죄라고 하는 존속 상해 뭐 예. 이런 것도 또 그 증가를 했고 또 이른바 성범죄 네.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건 정도였는데 지금 600건에 이렇게 육박하는 네. 상당히 그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촉법 소년 문제를 단순하게 그런 아이들의 그 낭만적인 비행이다 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이만 어렸지 사실은 범죄의 그 질은 성인 흉악 범죄에 못지않은 그러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행했던 단순한 이념적 교육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그 정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이것도 함께 지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소위 말해서 그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사회 제도가 보내주는 것이 예. 그 촉법소년 자신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최근에 뭐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런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고요. 또 경복궁 낙서 논란도 있었고요. 더는 지켜만 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14세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설정된 것이 1953년입니다. 근데 그때의 소위 말해서 그 범죄 지능과 지금의 범죄 지능은 상당 부분 차이가 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 하한선도 상당 부분 좀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소년 사법을 총괄할 수 있는 지금 이 형사 사법 시스템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촉법 소년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김천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과연 촉법 소년에 맞는 지금 시설과 교육이 돼 있는 것인지 예. 또는 그 보호 처분으로 혹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제대로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그 소년 사법에 이를테면 소년 그 판사의 임기와 전문성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소년의 앞으로의 발전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조사관들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소년 사법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도 예. 숫자만 14에서 13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작동을 돼야 될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형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